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끄기 직전이었어. 새벽 3시가 넘었지.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팟캐스트 녹음본의 잡음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는데 유난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스튜디오는 완벽하게 조용했어. 내 숨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는데 바로 그때였어. 헤드폰 오른쪽 유닛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아니, 헤드폰 너머가 아니었지. 그건 분명 헤드폰 안에서 재생 중인 오디오 파일의 가장 깊은 곳, 잡음과 목소리 그 사이의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 아이고, 내 아들 하고 흐느끼는 소리였지. 너무 생생해서 순간 클라이언트가 녹음 중에 실수로 켠 라디오 소리인 줄 알았어. 작업바를 뒤로 돌려 문제의 구간을 다시 확인했지. 그런데 이상했어. 파형 그래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 깨끗한 남자의 목소리, 파형뿐이었어. 나는 헤드폰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다시 그 부분을 재생했어. 똑같았지. 남자의 목소리 뒤편으로 마치 다른 차원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어. 다른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헤드폰을 벗고 스튜디오의 메인 스피커로 사운드를 출력했지.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냥 평범한 팟캐스트 녹음본이었지. 다시 헤드폰을 끼자 또 그 소리가 들렸어. 꼭 나한테만 들리도록 설정해 놓은 소리처럼. 그날 밤은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겠거니 하고 넘겼어. 멕시코시티의 밤은 원래 이상한 소리로 가득하니까. 하지만 다음 날부터였어.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건 나는 어릴 적 고향을 떠나 멕시코시티에 온 지 10년이 넘었어. 산타 마리아 델 리오라는 이름만 거창한 작은 마을이었지. 그곳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였어. 마테오 때문이었지. 마테오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는 항상 강가에서 놀았어. 어른들은 해가 지면 절대 강가에 가지 말라고 했지. 요로나가 온다고. 자기 아이들을 강에 빠뜨려 죽인 죄로 영원히 울면서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여자 귀신이라고 했어. 그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홀린 듯이 강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고. 12살 생일이었을 거야, 마테오의. 우리는 어른들 몰래 강가에 갔어.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지.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낀 강가에서 우리는 정말 그 소리를 들었어.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절규 그 자체였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나는 마테오의 팔을 잡고 도망치자고 했지. 마테오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이상한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고 있었어. 괜찮아, 산티아고. 그냥 소리일 뿐이야. 누가 장난치는 걸 거야. 그게 내가 들은 마테오의 마지막 목소리였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혼자 마을로 도망쳤어.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서 마테오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어. 마테오는 찾지 못했지. 그 이후로 나는 강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고 물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에 나는 도망치듯 멕시코 시티로 왔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헤드폰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 샤워를 할 때 물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흐느낌이 들렸지. 잠들기 위해 튼 백색 소음 앱의 빗소리 속에서도 그 여자의 울음이 섞여 나왔어. 처음에는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라고 생각했어. 마테오를 혼자 두고 도망쳤다는 기억이 내 뇌를 속이는 거라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볼까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 여자친구인 소피아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간 날이었지. 나는 그날도 밤새 뒤척였어.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때문이었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소피아가 나를 다급하게 흔들어 깨웠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 산티아고, 방금 저 소리 들었어? 복도에서 어떤 여자가 우는 것 같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했지.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기도 했어.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멈췄어. 그리고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지. 손톱으로 나무 문을 긁는 아주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어. 소피아는 내 품에 안겨 벌벌 떨고 있었어. 나도 미칠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 가장 큰 식칼을 집어들었지. 문 긁는 소리는 10분 정도 계속되다가 갑자기 뚝 그쳤어. 울음소리도 사라졌지. 그 후로 1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봤어.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복도 바닥이 온통 물에 젖어 있었거든. 마치 누군가 흠뻑 젖은 몸으로 우리 집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그 젖은 자국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 그날 이후로 소피아는 우리 집에 오는 걸 두려워했어. 우리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지. 나는 혼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 여자의 존재는 점점 더 대담해졌지. 이제는 울음소리뿐만이 아니었어.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내 귓가에 대고 축축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 욕실 거울은 늘 김이 서려 있었고 그 김 위에는 어린아이의 손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곤 했지. 나는 더 이상 이걸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 이건 단순한 귀신 들림이 아니었어. 그건 나를 찾아온 거였지. 20년 전 그 강가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거야. 내가 마테오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그 여자는 마테오 대신 나를 선택했던 걸지도 몰라. 나는 이를 그만두고 라요로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단순한 민담이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목격담이나 역사적 기록을 찾아다녔지. 국립도서관의 낡은 서적들, 인터넷의 오컬트 포럼, 심지어는 인류학자들의 논문까지 뒤졌어. 대부분은 그냥 흔한 괴담의 반복이었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지. 지역마다 요로나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어. 어떤 곳에서는 아이를 죽인 죄로 저주를 받은 거라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스페인 정복자에게 배신당한 원주민 여성의 한이라고 했지. 하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었어. 그녀는 항상 물 근처에 나타나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을 노린다는 거였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일종의 주술이라는 기록도 있었지. 그러다 아주 오래된 지역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어. 1950년대 내 고향 산타 마리아 델리오에서 일어난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기사였지. 기사에 따르면 한 가족이 장마철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는데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아들은 자기가 강가에서 우는 여자를 봤다고 증언했다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가 충격으로 헛것을 본 거라고 치부했지. 기사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아이의 이름이 내 눈에 들어왔어. 그건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저주와 관련이 있었던 거야.
나는 당장 고향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할머니는 내가 라 요로나에 대해 묻자마자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지. 절대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그 여자는 우리 가문을 원망하고 있다. 네 증조 할아버지가 강해서 그 여자의 뼈를 건드린 이후로.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 증조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났을 때 강 중앙에서 오래된 사람의 유골을 발견했다는 거야.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골을 수습해서 마을 공동묘지에 묻어주었는데 그 이후로 가문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자식 중 한 명이 꼭 어린 나이에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반복됐다는 거야.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그렇게 희생된 거였고, 그 여자는 자신의 안식을 방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대대로 우리 가문의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차례가 나에게 온 거였어. 마테오는 나 대신 희생된 거였고, 모든 걸 알게 되자 두려움보다 분노가 치밀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끊어내야 했지. 할머니는 절대 고향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산타 마리아 델리오로 가야만 했어. 그 강가에서 모든 것을 시작된 곳에서 끝내야만 했지. 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 멕시코시티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수록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20년 전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울음소리는 더 선명하고 가까워졌어. 이제는 헤드폰이나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수준이 아니었어. 그냥 허공에서 내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 할머니 댁에 들르지 않고 곧장 강가로 향했지. 강둑에 서자 축축하고 비릿한 물냄새가 코를 찔렀어. 20년 전 그날 밤처럼 강 위에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강을 향해 소리쳤어. 나 여기 왔어. 원하는 게 나잖아. 이제 그만 끝내자고.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강물 위로 흩어졌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30분쯤 지났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 저 멀리 강 건너편에서 그 울음소리가 시작됐어. 그날 밤 마테오와 함께 들었던 그 소리였지. 소리는 강물을 타고 빠르게 나에게 다가왔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 나는 주머니에 넣어온 증조 할아버지의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꽉 쥐었지. 물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어. 하얗고 긴 옷을 입은 여자였지.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 그녀는 강물 위를 걷는 것처럼 미끄러지듯 나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내 앞에서 멈춰 섰지. 울음소리가 멎었어. 대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 검고 깊은 구멍만이 뻥 뚫려 있었어. 그녀가 입을 열었어. 그런데 나온 것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산티아고, 왜 나를 두고 갔어? 우리 같이 놀기로 했잖아. 마테오의 목소리였어. 20년 전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 그 여자는 내 죄책감을 무기 삼아 나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주저앉고 말았어. 그녀는 나에게 천천히 손을 뻗었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에 퉁퉁 불어터진 손이었어.
그 손이 내 목에 닿으려는 순간 나는 정신을 차리고 손에 쥔 십자가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 넌 마테오가 아니야. 내 친구를 돌려줘. 십자가가 그녀의 얼굴에 닿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 그건 더 이상 마테오의 목소리도 우는 여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지. 수백, 수천 명의 원혼이 한꺼번에 지르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였어. 그녀의 형체는 연기처럼 일그러지더니 안개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어. 강가는 다시 고요해졌지.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 모든 게 끝난 걸까? 정말로?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멕시코시티로 돌아왔어.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그 여자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 지긋지긋했던 환청과 기이한 현상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나는 다시 오디오 편집 일을 시작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 소피아와도 다시 만났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저주는 다른 형태로 내 삶에 남았지. 나는 소리를 잃었어.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 청력도 정상이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소리의 깊이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 음악은 그냥 무의미한 소음의 나열로 들렸고 사람들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 내가 평생을 바쳐왔던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뤄왔던 소리의 세계가 나에게는 그냥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거야. 그 여자는 내 목숨을 가져가는 대신 내 영혼의 일부를 가져간 거였어. 지금도 나는 가끔 밤에 잠에서 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혹시라도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릴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 그 울음소리가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영원할 것 같은 이 침묵이었지. 어쩌면 나는 그 강가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걸지도 몰라.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아직도 그 강가에 서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새 아파트의 페인트 냄새는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 9월의 시카고는 생각보다 후덥지근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떠난 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등줄기로 땀이 흘렀지. 26, 내 인생 첫 독립이었어. 대학 기숙사나 친구와의 룸쉐어링이 아닌 오롯이 나만의 공간. 사우스 루프 지역의 오래된 3층짜리 벽돌 건물이었는데 월세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거든.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이 낡아서 그런 거라고, 운이 좋은 거라고 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경고였을지도 몰라. 그날 밤은 너무 피곤해서 매트리스만 침실 바닥에 깔고 잠이 들었어. 박스 더미 속에서 이불 하나 겨우 찾아 덮었지.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 사이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전철 소리, 위층 사람이 걷는 소리.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처음 들은 건 바로 그날 밤이었지. 잠결이었는데 뭔가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 같았어. 단어가 있는 말은 아니었고 그냥 공기가 새는 것 같은 스으 하는 소리. 너무 피곤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낡은 건물이니까 배관 소리거나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 며칠이 지났어. 가구를 들이고 짐을 풀었지. 침대 프레임도 조립해서 매트리스를 올렸어. 드디어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이기 시작했지. 낮에는 괜찮았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좋았고 혼자라는 자유가 즐거웠거든. 문제는 항상 밤에 시작됐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그 소리가 들려왔어. 속삭이는 소리. 전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지. 여전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어.
아주 가까이서 바로 내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 처음엔 위층이나 옆집 소리가 벽이나 바닥을 타고 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낮에 옆집 문을 두드려 봤지.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밤에 혹시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무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든다고 하더군. 위층은 젊은 부부였는데 그들 역시 밤에는 조용히 지낸다고 했어. 내 착각이거나 내가 예민해진 거라고 결론 내렸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 이제는 단순한 기리움이 아니었어.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간절하게 뭔가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지.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귀를 대보기도 했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런데 다시 침대에 올라가 누우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시작됐지. 마치 내가 침대에 눕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포는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어.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 소파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며칠 그렇게 자고 나니 온몸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어. 결국 다시 침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한 달쯤 지났을까. 그날은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상사에게 깨지고 동료와 다투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지. 저녁도 거르고 샤워만 한 채 침대에 쓰러졌어. 그냥 다 잊고 잠들어 버리고 싶었지. 그날따라 속삭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막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아주 작게, 하지만 내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살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분명 내 이름이었으니까.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 방 안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지.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환청이었을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어. 바로 그때였어. 침대복 끝자락이 아래로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한 힘으로 끌어당겨졌어.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 그냥 눈만 크게 뜨고 굳어버렸지. 내 발치에 있던 이불이 아주 천천히 1cm씩 침대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 마치 침대 밑에 누군가 누워서 장난치듯이 이불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빠져나왔어.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 조명 스위치를 켰지.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 침대 밑에도 아무것도 없었지. 휑한 나무 바닥뿐이었어. 하지만 침대본은 분명히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었어. 내가 스위치를 켜기 전까지는 분명히 내 발목을 덮고 있었는데 그날 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떨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어. 물론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 이사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어. 남은 일주일 동안 나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어. 꼭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갈 때만 대낮에 잠깐 들렀지. 밤에는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 마지막 이삿날이었어. 남은 짐을 싸기 위해 아침 일찍 아파트로 갔지. 친구 2명이 도와주러 와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 침실에 남은 마지막 짐은 침대 프레임이었어. 친구들과 함께 매트리스를 드러내 복도에 세워뒀지.
그리고 침대 프레임을 분해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발견했어. 프레임과 바닥 사이 벽에 가장 가까운 구석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떨어져 있었어.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 아마 이전 세입자가 이사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두고 간 것 같았어. 호기심에 노트를 집어들었어. 평범한 검은색 표지의 몰스킨 노트였지. 첫 장을 넘기자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 일라이자 코너.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지. 내가 이사 오기 약 1년 전 날짜였어. 일기장이었어. 나는 그걸 일단 챙겨서 박스에 넣었어. 이사가 끝나고 나중에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땐 그게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물건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 새 아파트는 북쪽에 있는 훨씬 현대적인 건물이었어. 이사를 마치고 짐을 대충 정리한 뒤에야 나는 그 일기장을 떠올렸지. 박스를 열어 노트를 꺼냈어. 일라이자 코너. 그녀는 누구였을까? 무슨 이야기를 적어놓았을까? 나는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 첫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온 설렘, 시카고 생활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었지. 나와 똑같았어. 그녀도 이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기뻐했더군. 그러다 한 달쯤 지난 페이지부터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침대 밑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다. 낡은 건물이니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내 심장이 내려앉았어. 나와 완전히 똑같은 경험이었거든. 나는 침을 삼키고 다음 장을 넘겼어. 일라이자의 글씨는 날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어. 소리가 점점 선명해진다. 이건 배관 소리가 아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소리를 낼 뿐이다. 내가 침대에 누워야만 들린다.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 같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들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역시 그건 침실의 문제다. 침대의 문제다. 더 이상 소파에서 잘 수 없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오늘 밤 큰맘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소리가 나를 반기는 것 같았다. 기분 탓일까? 소리가 전보다 더 다정하게 들렸다. 나는 소름이 끼쳐서 일기장을 잠시 덮었어. 다정하게 들렸다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공포에 익숙해진다는 게 이런 걸까? 나는 계속 읽어 나갔어. 이제는 그 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다. 외로운 것이다.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나처럼 어젯밤에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일라이자. 아주 상냥한 목소리였다. 나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위로가 되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는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갔어. 그녀는 미쳐가고 있었어. 그 존재가 그녀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만약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나도 저렇게 되었을지도 몰라. 진정하고 돌아와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 마지막 몇 장은 거의 해독하기 힘들 정도로 글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 어젯밤에는 이불을 살짝 잡아당겼다. 장난을 치는 것 같았다. 귀여웠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길 원한다. 모든 것을 공유하길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어.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 이제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줄 차례야. 그건 일라이자의 글씨체가 아니었어. 서툴고 비뚤비뚤한, 마치 어린아이가 왼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체였지.
그리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어. 그건 일라이자가 남긴 글이 아니었어. 그녀를 차지한 그것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남겨놓은 초대장이었던 거야. 일라이자는 떠난 게 아니었어. 그녀는 여전히 그 침대 밑에 있었던 거야. 나를 기다리면서.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더 이상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게 됐지. 새 아파트에 푹신한 침대를 버리고 거실 구석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어. 어떤 종류의 침대 프레임이든 그 밑에 생기는 어두운 공간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그 공간만 보면 그 안에 무언가가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 친구들은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거라고 했어. 나쁜 기억이 있는 집에서 살았으니 당연한 거라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지. 의사는 내게 불안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줬어. 하지만 약을 먹어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어. 꿈속에서 나는 계속 그 오래된 아파트 침실에 누워 있었고 침대 밑에서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 사라, 어디 있니? 보고 싶어. 일기장은 버렸어. 불에 태워버렸지. 하지만 그 내용들은 내 머릿속에 낙인처럼 새겨졌어. 특히 마지막 그 문장. 그것은 저주가 됐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힘들어졌어. 누군가 내게 친구가 되자고 말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막혔거든. 그 단어 자체가 공포의 스위치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도 나는 바닥에서 자. 이사도 여러 번 했지만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왜 좋은 침대를 두고 불편하게 바닥 생활을 하냐고. 나는 그냥 허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둘러대. 진실을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내가 그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일라이자처럼 그 존재와 친구가 되었을까? 그 다정한 속삭임에 위로를 받으며 서서히 미쳐갔을까? 아니면 내가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쓰게 됐을까? 서툰 글씨체로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이야. 이제 네가 우리와 함께할 차례야.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혀. 내가 도망친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내 차례를 다음 사람에게 미뤘을 뿐일까? 어젯밤에도 잠결에 들은 것 같아. 아주 희미하게 저 멀리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그게 시카고의 낡은 아파트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건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남은 상처가 만들어낸 환청인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나는 평생 침대 밑의 어둠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뿐이지.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거라는 공포를 안고서